자, 안녕하세요. 이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회 탐구 2장 근대 이전 수치체제와 경제생활 네 번째 양난 이후의 수치체제와 경제변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경기도 평택의 대동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조선 후기 세금제도 개혁이었던 이 대동법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조선 후기 세금제도 개혁, 그리고 수공업, 광업, 상업 분야에서 어떠한 경제적 변동이 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이 좀 많아서 필기를 좀 미리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필기 다 같이 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난 이후 수치체제가 개편되다. 여기서 양난 이후 밑에 조선 후기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세금제도는 크게 세 분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전세, 공납, 역. 자, 이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제도에 대한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각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런 법들이 시행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문단이 세 문단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각각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각 그 세금제도 개혁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영정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양난을 거치면서 농촌사회가 크게 큰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국가 재정 수입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선 전기 때 세종대왕께서 공법을 시행을 하셨죠. 이 공법은 뭐 풍년이나 흉년, 토지의 질 등을 고려해서 전세를 걷는 제도였는데 인조 때부터는 농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풍년, 흉년 관계없이 그냥 토지 1결당, 단위 면적당 쌀을 4에서 6두 걷는 걸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밑에다 최저세율로 고정시켰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이것이 영정법입니다. 자, 농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세금제도 개혁이었는데 다만 이 법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는 소작농들에겐 큰 혜택이 되지는 못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산물을 현물로 거두는 공납제도가 있었죠. 이거는 이미 방납과 같은 폐단들이 있었어요. 방납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공납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어떤 뭐 그런 방납업자들이 폐단을 일으켰었죠. 자,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17세기부터 대동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공납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이유는 특산물을 바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대체 가능한 쌀이라든가 뭐 삼배 무명, 동종과 같은 그런 대체가 좀 손쉬운 물품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을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쌀을 거둘 때 바로 토지 결수에 따라서 거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면적이라고 좀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요 옆에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쌀을 토지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 공납을 바칠 때는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똑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토지에 부과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양반 지주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커졌다는 거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 소작농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100년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동법은 세금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쌀이라든가 화폐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정작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품을 납품하는 새로운 상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공인입니다.
자, 근데 이 공인들은 당연히 싸고 질 좋은 물품을 납부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상인과 수공업자들 간의 경쟁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죠.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이것도 같이 메모를 해주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부는 공인에게서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고, 이러한 공인의 활동은 조선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줄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 밑에다가는 납품업자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군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역의 경우 16세기 이후에 이것도 역시 문제였던 대립. 그러니까 군대를 대신 보내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을 막아서 군포를 걷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방군수포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포를 1인당 2필씩 내는 걸로 그냥 일반화시켰어요. 방군수포를 그냥 공식화시킨 거죠. 자, 그런데 이 2필씩 내는 것이 부담이 크다고 하니까 영조 때 이거를 1필씩 거두는 법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줄어든 세금 수입을 어디서 보충하느냐? 결작 등으로 보충했다. 이 결작은 옆에 단어 설명을 보시면 토지에 붙는 부가세입니다. 토지에 붙는 부가세. 그래서 균역법 실시로 인한 재정상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세금 제도였다. 자, 하지만 군포 징수 과정에서 생기는 폐단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고 아예 군포를 안 내기 위해서 양반 신분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여기 메모를 좀 해주세요. 군포는 양반들이 면제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흥선대원군이 바로 호포제를 시행함으로써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매기는 이 호포제를 시행함으로써 이 세금제도 개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같이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세 부분에선 영정법, 공납 부분에선 대동법, 그리고 역 부분에선 균역법과 같은 세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료를 보시면 자, 균역법의 시행. 자, 영조실록에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했다. 여기서 양역이라고 하는 건 군포입니다. 군포 원래 2필을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1필로 줄이라고 했는데 대신 세금 수익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라고 영조가 명령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자, 군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군포의 부족분을 뭐 어장에 붙는 어세라든가 그 다음에 염전에 붙는 염세, 그다음에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게 하는 선박세, 그리고 선무공관포라고 해서 부자들의 자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붙이는 선무공관포도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결작, 1결당 2두로 이렇게 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세금 제도들을 통해서 군포의 부족분을 보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후기 각 산업 분야별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 분야입니다. 자,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다. 자, 모내기법 혹은 이항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지난 시간에 고려 시대에 처음으로 모내기법이 우리나라에 전래가 되고 그리고 조선 전기 때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했죠. 자, 조선 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이 확산이 됩니다. 자, 이 모내기법은 어떠한 장점과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내기법의 도입과 그 영향입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직파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쓰던 농법이에요. 가장 원시적인 농법인데 3, 4월경에 씨를 뿌려서 10월경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모내기법은 모판에 벽씨를 뿌려서 벼를 키웁니다. 그리고 절반쯤 자란 이 모를 4, 5월경에 논에다 갖다 심는 겁니다. 자, 이걸 모내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10월경에 이제 다시 동일한 시기에 추수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장점으로는 양분을 흡수하는 측면에서 모내기법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직화법으로 벼는 잡초들과 동일한 양분을 생존 경쟁을 하면서 이제 싸워가면서 잡초들과 싸워가면서 힘겹게 자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쯤 자란 벼는 잡초에 비해서 훨씬 더 양분을 흡수를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잡초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긴맥이라고도 하는데 노동력이 크게 절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경작지를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다. 이거를 광작이라고 부릅니다. 넓을 광자를 쓰죠. 소수 농민이 대규모 경작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자, 10월경에 수확을 하고 나서 11월경에는 추위에 강한 보리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를 심게 되면 4, 5월경까지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두 번 짓게 되는 거예요. 모판에서 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빈 논에 보리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두 번 지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력이 증대가 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생산량이 증대가 된다.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해진다. 농사를 다른 작물을 두 가지 종류의 작물을 두 번 농사 짓는 것을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이모작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대된다. 자, 그리고 농민계층도 분화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모내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광작에 성공한 농민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분홍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몰락 농민들이 발생함으로써 농민 계층의 분화가 심화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로 몰려든 인구들이 증가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 도시화가 인구가 이제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더라.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우리 교과서 본문에 좀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내기법 옆에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긴맥이 노동력이 절감되고요. 긴맥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 제거입니다. 이로 인해서 광작이 가능해진다. 자, 그리고 이모작이 가능해짐으로써 생산력이 증대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고요. 자,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들 나와 있죠. 자, 농업 생산력 화살표 위로 해주시고 긴매기를 위한 노동력이 줄어든다. 화살표 밑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광작 현상이 나타났고 분홍이 등장했다. 그리고 경작지를 이룬 농민들은 빈농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거나 도시로 이주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영세상인이 되거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도시 인구의 증가와 상품 유통의 활성화로 상업적 농업도 활발해집니다.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쌀이 곧 상품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의 이제 상품성이 높아지니까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성이 굉장히 높은 쌀 이외에 담배라든가 인삼, 고추와 같은 팔기 위한 작물들, 이걸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상품 작물의 재배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공업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전에 자, 요거 첫 번째 문단을 수공업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광업이라고 좀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수공업과 광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공업은 역시 그림을 통해서 잠깐 개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선대제 수공업과 독립수공업입니다. 선대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선대제는 미리 제공해 준다. 여기서 상인들이 이제 물주라고도 불리는데 자금이나 원료 등을 수공업자에게 미리 선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완제품을 납품을 해주는 거죠. 수공업자.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상인의 자본에 수공업자들이 예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간섭들도 많아지겠죠. 자, 그렇게 돼서 수공업자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공업자들이 상인들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거를 우리가 독립수공업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공업자들이 독자적인 생산 그리고 직접 판매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동법이 시행되고 도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관청에 소속되지 않은 민영수공업자들 활동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런 민영수공업자들은 처음엔 선대제 방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나중이 되면은 독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수공업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업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그림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광산 개발의 성행과 잠체. 여기서 잠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게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제 관영광산, 관청에서만 광산을 운영을 했어요. 그 민간업자들은 광산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품화폐 경제도 발달하고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민간인들이 광산을 개발을 하되 대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좀 있는 민간 광산업자들은 국가의 감치를 피해서 몰래 채굴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몰래 잠자를 써서 잠체라고 부릅니다. 몰래 채굴한다. 그래서 잠체, 국가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채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공업의 발달과 함께 그 원료인 광물의 수요가 늘어나서 광산 개발이 활성화되었고요. 처음에는 민간의 광산 개발을 금지시켰으나 17세기부터 이를 허용하면서 세금을 받는 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광산 개발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잠체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잠체가 성행했다. 여기도 줄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 분야 보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풍속화로 보는 조선 후기 경제생활 잠깐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직도 일부인데요. 여기 밑에 요 지금 모내기 하는 모습이죠. 일렬로 줄을 서서 모를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내기라고 좀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품 작물이었던 담배 썰기. 자, 그래서 상품 작물이라고 메모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속을 재련하고 있는 모습. 여기 밑에 수공업의 발달이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이라고 메모해 주시고요. 자, 제목은 사상이 성장하고 장시가 발달하다. 여기서 사상은 민간상인이라고 좀 옆에 메모를 해주세요. 자, 우리 아까 봤듯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나타난 등장한 상인을 공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다가 관청 납품업자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상들도 상업 발달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시내통공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림을 통해서 좀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 시전 상인들은 자, 서울에 관청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죠. 시전 상인들. 이 시전 상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독점 판매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난정권이라고 불렀는데요. 금난정권이라고 할 때 이 난전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상인들인 사상을 가리키는데 얕잡아서 이렇게 낮춰서 부른 이름이에요. 시장을 어지럽히는 가게들이다. 그래서 난전인데 자, 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시전 상인들의 일종의 전매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독점 판매권인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신해통공이라고 해서 정족께서 1791년 신해년에 금난정권, 시전상인들의 특권이었던 이 금난정권을 유기전을 제외하고, 유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전상인들 가운데서 6개 품목을 파는 특별한 상인들인데 이 유기전을 제외하고 금난정권을 모두 폐지시켰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난전에 대한 단속이 금지되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허용이 된다. 이것이 신해통공이다.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사상들의 활동은 더욱더 활발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파악을 해주시고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세기 말 정부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요거 금난정권이라고 했죠. 자, 이거를 폐지하면서 이걸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금난정권 폐지가 곧 신해통공입니다. 1791년. 자, 도성 내 근거지를 둔 사상, 민간 상인들이죠. 상업활동은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에서 어떻게 활발한, 특히 무역을 통해서 일본과 청나라의 무역 혹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이 있었죠. 뭐 경강상인, 이분들은 이제 주로 물류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을 통해서 운송업을 했던 경강상인이라든가 개성의 송상, 중개무역을 담당했죠. 그리고 청나라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만상,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내상, 이러한 상인들이 상업활동을 했고요. 이러한 상인들은 이제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는 5일마다 열렸던 정기시장이 있었죠. 장시라고 불렸습니다. 지방 정기시. 근데 옆에 그림에 보시면 보부상이라고 해서 등짐 장수, 보부상이라고 해서 이러한 지방 정기시인 장시를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활약이 더욱더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업 활동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유통된 화폐가 있어요. 이것이 상평통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엽전이라고 불렸죠. 네모난 구멍이 뚫린 이렇게 동그란 화폐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이 되었다. 특히 이제 세금과 소장료 납부 등에도 이용이 됐습니다. 예, 오늘 조선 후기 수취체제의 개혁과 각 산업 분야별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